오늘은 역사 문학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14세기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은 사실 오랜 시간 여러 차례 발병을 거듭했습니다. 무려 19세기까지 산발적으로 유행했다고 하죠. 어쩌면 유럽인은 계속적인 흑사병의 위협 속에서 살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17세기 초 영국 런던을 중심으로 한 번 더 큰 발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명한 한 극작가는 발병한 역병으로 인해 꼼짝없이 갇혀서 글을 쓰곤 했다는데요. 네, 그 극작가는 바로 셰익스피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즈음에서 발표됐던 그의 작품들에는 병과 관련된 대사들이 꽤 많습니다. 맥베스에도 리어 왕에도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요. 리어 왕에서는 리어가 에즈거에게 네 딸들에게 전염병이나 올마라 하고 저주를 내리는 대사도 있고요. 켄트가 오스왈드에게 외치는 대사나 또 리어가 고네릴에게 던지는 대사에도 플레이그, 전염병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역병이 돌자 당시 런던에서도 인기가 많던 극장들을 모두 폐쇄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죠. 연극이 공연되지 않아서 희곡을 더 쓸 일이 없었던 셰익스피어는 서사시를 쓰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탄생한 작품이 비너스와 아도니스라고 합니다. 예술은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수도권 고지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육열이 많이 높은 서울의 두 지역구 후보를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대치동과 함께 교육열이 가장 높기로 유명한 곳 어딜까요? 바로 목동이죠. 교육열 높으면 따라오는 게 또 집값이기도 한데요. 재선 도전에 나선 양천갑 더불어민주당 황희 후보는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예, 황 의원입니다. 네, 20대 총선에서 상당히 험진데 승리를 거두셨었는데, 자, 그때랑 비교했을 때 지금 지역구 주민들 만나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실제 바닥 분위기는 사실 지난 총선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어요. 네. 국민의당이 있었고 또 마지막 20대가 갑자기 투표가 늘어나면서 이제 좋았던 거였고요. 네네. 지금도 그때랑 비교해 보면 바닥 민심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정부 코로나19 대응이 많이 영향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지난 2월 24일인가요? 코로나19 때문에 선거운동이 아무래도 좀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또 의미도 없다 해서 주민자치 방역단 구성을 제안을 하셨어요. 네. 네. 어떻게 됐나요? 그 이후에 제안하시고. 네. 예, 그때 캠프 2주간 폐쇄했고요. 네네. 주민자치 방역단을 우리 당 의원들한테 전체 제안을 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만 보더라면 한 40개 정도 방역자치단체가 생겼고 한 420명 정도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이 효과가 실제 이제 방역을 생활화하자는 취지가 있고, 네. 실제 소독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소독 효과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안심을 해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톡톡이 이제 전국적으로 퍼졌고 효과도 상당히 있다는 것이 제 한 30일간 방역한 결과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직접 다니시면서 소독도 하시고 방역도 하시고 그러신 거예요? 네, 직접 다니면서 거의 지역 내를 한 키로수로 따지면 400km 이상 다녔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선거법 관련해서 잘못하면은 위반을 여지가 그렇죠. 있다라는 얘기가 예. 있던데 이게 조심하셨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래서 실제 후보라든가 기호 달지 않고 네. 민방위 보기에 전혀 제가 후보라는 거 모르고 다니다 보니까 얼굴이 알려주시는데 실제 그렇지 않고요. 좀 그러세요? 찍어낸지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렇군요. 예. 네. 자, 이번에 지역구에서 이제 맞붙는 상대들 정치 신인들인데 특히 이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요. 네. 송하섭 후보죠. 스펙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찾아봤는데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서울대 의대 나오셨고 또 의사 검사로 유명하시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로스쿨을 다니시고 뉴욕주 변호사를 하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교육열이 높은 양천갑의 학부모들이 상당히 좋아할 만한 그런 후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후보님은 그러면은 나의 강점은 이거다. 내가 송하섭 후보보다 이런 게 낫다. 어떤 부분이 강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스펙보다는 이제는 브랜드의 시대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양천에 온 지 저는 한 44년 됐습니다. 네네. 10살 때 왔으니까 그래서 양천이 거기 토박이시네요. 그렇죠. 초중고를 다 여기서 나왔고요. 네. 양천이 이제 어떻게 논바닥 시절부터 목동 아파트 이렇게 변화됐는지 양천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로 양천구 현안이 국토교통 분야에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제가 도시공학 박사고 또 국회 국토교통 상임위에 4년간 다 있었고요. 네. 또 국가 스마트시티 특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라는 부분과 이제 지금 많이 추진된 현안이 마무리돼야 되는데요. 네. 정부와 특히 서울시 현안이 많습니다. 서울시 협조를 강력하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정부 여당 의원이 이제 장점입니다. 이 세 가지 삼박자가 딱 맞는 후보가 저는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을 다들 강조를 하세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께서 뭐 서울시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 여당이다 보니까 이제 정부와 함께 일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힘 있는 여당 후보에게 표를 달라라는 말씀들을 많이 예, 하시는데 뭐 비슷한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사실은 이제 양천갑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교육열이 높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또 현안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미 그 1, 2, 3단지 목동 아파트의 종이 2종인데 네. 여기가 이제 3종으로 올리는 게 있고요. 목동 아파트 재건축, 또 재건축. 저축 주거단지 중심의 도시재생이라든가 또 강북선 목동선 그 지하철 경전철 유치, 신정 차량기지 이전, 뭐 쓰레기 소각장 이전, 목삼동 지역 초등학교 신설, 뭐 염창역 역세권 개발, 뭐 항공기 소음 문제, 신종교 역사 상당히 대부분이 국토교통에 관련된 뭐 거의 다입니다. 거의 그러네요. 다가 이런 현안입니다. 예. 현안이 많은데요, 아주. 예, 그래서 뭐 제가 뭐 초등학교 신설 빼놓고는 전부 다 국토교통 관련 사항입니다. 그렇네요. 근데 재건축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목동 아파트 네. 꽤 오래됐어요. 아시다시피. 그렇죠. 네, 재건축이 또 주민들한테는 여러 가지로 이제 중요한 이슈일 텐데 이게 그 현 정부나 또 서울시의 어떤 정책 방향하고는 좀 안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뭐 그거를 떠나서 실제 목동 아파트 집안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 토지 자체가 실트지라고 갯벌 같은 연약 집안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수직 파일로 견디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진같이 횡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할 때면 이 연약 집안이 순식간에 액상화돼서 더 데미지가 더 큽니다. 그래서 저는 뭐 부동산 투기 정부 이걸 떠나서 네. 목동 아파트가 실제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얘기하는 안전진단의 규칙을 개정하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투기라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을 안전의 좀- 문제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자, 지금 뭐 그래서 그런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라고 밝히셨어요. 목동이 또 집값이 네. 높잖아요. 이게 워낙에 학군이나 예. 뭐 교육열도 높고 하다 보니까. 네. 네, 이거는 또 글쎄요. 지금 뭐 집값을 잡으려고 정부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되면 또 풀어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저도 참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요. 정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시각을 좀 달리해요. 네. 수요자 중심 투기가 아니라 저는 공급자 카르텔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정부의 목표는 1주택을 갖게 하는 게 저는 목표라고 봅니다. 네. 예, 그런데 그러려면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기준이 돼서 과세가 돼야 되는데 실제 이걸 매각하지도 않고 대출받지도 않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보유세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이거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불로소득 기준으로 하려면 이것을 매각했을 때나 또는 이것으로 인해서 대출을 받았을 때는 거기에 적정한 과세를 하는 게 맞지만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실소유자거든요. 네. 주택을 소유하고 살아가는데 여기다 대고 그냥 세금이 집값 올라갔다고 때리면 이건 상당히 불공정하다고. 만약에 그 당사자가 직장을 잃었거나 퇴직했을 때는 더욱더 불공정하고 그럼 집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하고도 똑같죠. 그렇군요. 약간 정부가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거랑 조금 다른 기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리고 보유세가 굉장히 좀 낮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선진국에 비해서. 예, 근데 뭐 제가 얘기하는 것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네. 이야기고요. 그래서 정부의 방향도 1가구 1주택을 갖게 하는 것이 저는 목표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 실거주자에 대한 부분들은 보완적으로 보완하면서 이것을 끌고 나가야지 이걸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또 발생하면 그게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자,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이 이번 총선에 이슈로 떠올랐어요. 네. 네, 전 국민한테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지금 여야 전부가 받아들여져서 나오고 네. 있는데 네.
자, 지역 구민들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 긴급 그렇죠. 재난지원금에 네. 대해서 네. 지역 주민들, 양천갑 주민들 여론은 어떤가요? 저는 뭐 이 부분을 정부에다 대고 뭐 상당 좀 처음부터 이야기는 했었어요. 의견을 냈었는데 저는 선 보편 지급이 맞다고 봐요. 이게 불필요한 공정과 불필요한 시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선 보편 지급하고 네. 후에 이제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으로 선별해가지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할 때만이 뭔가 좀 이런 공정성 시비를 상당 부분 상대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할 때만 해소할 수 있다. 뭐 양천 구민들은 좋아하나요? 어떻게? 예, 뭐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이제 소득 지급 대상자가 많지 않은 그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그 선 보편 지급하고 후세금으로 환수하는 거에 대해서도 뭐 상당히 일리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정부가 좋은 일을 하면서도 괜히 욕먹는 거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사회적 가치가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한 잣대로 민도가 높아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취약계층과 어려운 서민들, 그다음에 국민들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정의 잣대에 흔들리고 시비에 걸리면 이것도 어찌 보면 더 욕을 정부가 먹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촘촘하게 들여다보면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양천갑 쪽은 좀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라서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필하는 시간을 드립니다. 한 30초. 네. 30초 동안 우리 황희 후보님 화끈하게 좀 홍보를 해보시죠. 네, 지금 뭐 너무나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다음에 세계 경제가 코로나 이후에 또 더 뭐 마치 경제 전쟁에 돌입할 수도 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우리 국민들 정부에게 강력하게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매번 대한민국 어려울 때 우리 국민들이 헤쳐나왔습니다. 코로나19와 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도 저는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극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21대 국회에 당선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힘쓰고 양천 발전과 새로운 대한민국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황희 후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천갑 더불어민주당 황희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 미래통합당 송한섭 후보 측에도 저희가 인터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좀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는데요. 저희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마음 바뀌시면 제작진에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송파 지역은 우리가 보수 성향이 우세하다라고 평가되는 강남 3구죠. 근데 또 선거 때마다 보수 진보 정당이 이렇게 번갈아서 승리를 했던 곳 송파병. 네. 북한 학자로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노무현 전 대통령과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었고요. 또 안철수 대표와 동고동락을 하다가 또 총선을 앞두고 이번에 보수 야권이 힘을 합쳐야 한다 하면서 미래통합당으로 간 이분의 스펙트럼이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송파병 미래통합당 김근식 후보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김근식입니다. 네, 방금 잠시 제가 언급을 했지만 그간 참 정치 여정이 굴곡이 많으셨어요. 네. 예, 뭐 사실은 안철수 대표와 함께 국민의당 창당하고 바른미래당 거쳐서 중도 정치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네네. 사실 그건 뭐 저희들의 부족함과 이런 것들 위해서 아무튼 실패를 하고 말았고요. 그다음에 지난해부터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문재인 정권 3년을 겪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 나라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많은 생각을 하고 계셨고 네.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 총선에서는 중도정치의 가치는 좀 뒤로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심판해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고 민주주의를 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 경제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어떤 정권 심판의 동력들을 모아주는 게 훨씬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 중도와 보수를 통합하는 미래통합당 창당 과정에 좀 참여를 해서 이번에 송파병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정치 여정이 뭐 우여곡절이 있다고 합니다만 저는 그 당시마다 시대 상황과 시대적 그 가치, 시대적 소명에 충실하게 노력을 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송파병에 출마를 하셨는데 원래 이 지역 주민이세요? 네, 제가
결혼 초에 네. 결혼하고 한 10년 정도를 이 송파병 지역, 특히 거여동, 문정동, 오금동 이쪽에 네네. 한 10년 정도 거주를 했습니다. 음. 그리고 거기에서 제 두 아들을 실제로 낳아서 길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송파에서 사실은 서울에 올라와서 산 기록으로 따지면 가장 오랜 동안 그 송파병에서 거주를 했기 때문에 뭐 공천을 받아서 간 것이니까 갑자기 간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송파병에 가장 오랫동안 거주했던 진짜 송파인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선거 네네. 프레이즈가 진짜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예, 진짜로 예. 송파에서 오랫동안 사셨다라는 얘기신데 1호 공약이 송파구청 이전 문제예요. 근데 네네. 송파구청은 송파을 쪽에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잠시 들었는데 네. 네. 네, 이유가 그 뭔지 좀 궁금한데요. 송파 갑 지역에 있는 곳인데요. 갑 지역에 있나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송파가 처음 그 분구가 돼가지고 송파구가 네네. 만들어졌을 때 구청을 만들었고요. 20년이 넘은 건물이고 지금은 거기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제2 롯데월드 타워 바로 옆에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혼잡하고 그다음에 교통이라든지 주차 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송파가 이미 커져가지고 지금 67만이라고 하는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큰 구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교통상 또 주차상 그다음에 민원을 처리하러 가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롯데월드 타워 바로 옆에 있는 이 구송파구청이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 1호 공약으로 된 건 뭐냐면 지금 이 오금동 쪽에 여기 그 문정동 쪽에 있는 이 송파구치소 성동구치소 자리가 있습니다. 네네. 이 성동구치소가 한 10,000평이 넘는 큰 부지가 있는데요. 여기를 지금 서울시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동구치소 부지에 송파구청을 옮겨오면 제가 볼 때 전체 송파 주민들이 다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저는 절묘한 한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전하는데 돈이 한 푼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그 지금 있는 송파구청 자리가 3,000평 정도 되는데요. 네네. 지난해 공시지가가 평당 1억입니다. 굉장히 그 높은 경제적 밀집도가 있는 중요한 그 지역이 돼 있거든요. 제2 롯데월드 타워가 들어서면서. 그렇죠. 그래서 네. 거기에 일부만 매각을 해도 전부를 매각할 필요도 없고요. 일부만 매각을 해도 그 매각 비용으로 충분히 구청 건립과 그리고 그 구청사 송파구청이 있는 그 자리에 주민 친화적인 대규모 체육 문화 복합시설을 건립할 수가 있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성동구치소 그 부지 자리에는 이미 SH공사가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공공시설 부지와 업무시설 부지로 그냥 일반적 계획만 해놨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와 협의를 한다면 거기에는 관공서로서의 송파구청에 들어갔을 때 저가 매수나 장기 임대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이전 비용 들이지 않고 송파구 전체 주민에게 쾌적한 어떤 구청을 만들고 또 지금 구청 자리에는 또 하나의 복합적인 체육문화시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절묘한 한 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4년 전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이제 송파병이시잖아요. 그게 이제 네네. 뭐 저쪽 약간 좀 더 동남쪽으로 가서 뭐 장지동이라든지 그리고 네네. 위례신도시 뭐 거여동 이쪽에 네. 굉장히 많은 신규 인구들이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네. 그리고 젊은 세대가 많고 또 아이들을 가진 젊은 세대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쪽 특히 이제 위례 이쪽은 아이들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예. 야. 제가 실제로 유래에 가서 네네. 선거운동하러 다녀보면요. 전부 다 이 초등학생 내지는 아직 미취학 아동들을 데리고 다니는 젊은 이 워킹맘들 그리고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띕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점을 내세우면은 이분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다라고 뭐 전략이 있으신지 예. 궁금한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 유래 새로 입주하신 주민들이 사실은 이번 송파병 선거에 승패를 가를 수 있는 관건입니다. 4년 전에도 사실은 거기에 초기 입주했던 분들이 당시에는 민주당에 표를 몰아줘서 당시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지금은 이제 4년이 지나면서 그 뒤 한 2만 명 넘게 새로 또 신입주하신 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2만 명 넘은 새로운 입주자분들이 표심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이번 선 승패의 관건이라고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30, 40대의 그 초등학생이나 미취학 아동을 데리고 있는 그런 젊으신 부부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물, 또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또 실력 있는 사람을 저는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의 인물됨과 저의 합리성과 실력과 전문성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는 그분들의 연령이나 그분들의 또
취향이 그 유래에 새로 입주한 주민으로서 유래의 어떤 환경에 대한 인프라에 대해서 굉장히 그 요구가 강합니다. 특히 유래는 잘 알려진 것처럼 교통의 섬으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신도시로서 만들어가지고 많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강남에 진출하거나 서울 도심에 진출하는 데는 지금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유래 신사선을 지금 노선을 확정했습니다만 지금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네. 유래 과천선이라든지 유래 트램 같은 경우는 유래 신도시를 만들 때 그 정부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후보들이 대충 이런 이제 네. 교통이라든지 뭐 인프라에 관한 네네. 공약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 여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힘이 있다. 네네. 그런 말 많이 해요. 강조도 하시고. 이게 그렇게 이제 따지고 보면은 우리 김근식 후보께서는 그런 부분에 조금 불리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이제 여당이니까 정부랑 협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그건 네네. 4년 전에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유래 교통대책,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은 4년 전에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이 약속했던 내용인데요. 4년이 지났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유래 주민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래 신사선, 유래 가천선, 유래 트램 같은 경우는 4년 전 상황과 지금의 별반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또 4년을 어떻게 또 믿고 기다렸냐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저는 네.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저는 그래서 이제 유래에 사시는 주민들은 교통 환경과 약속했던 광역 교통 체계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이제는 여당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 그리고 약속하면 실천하는 정치인, 그런 사람으로 저는 표심을 몰아줄 거라고 저는 네.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이 총선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에서 황교안 대표는 1인당 50만 원 이야기를 했는데 유승민 의원이 뭐 이게 약간 허경영 닮아가냐고 그러면서 이게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자, 이 지도부 이야기가 좀 갈라졌단 말이에요. 뛰고 있는 선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물론 지역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앙당에서 이러저러한 그 뭐 논란이 비춰지는 건 굉장히 좀 불편하긴 합니다만 네. 저는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물론 당대표, 그다음에 상임선대위원장, 그리고 유력한 정치 지도자분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건 제가 볼 때 조금 자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보이스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 대표가 말한 50만 원에 모든 국민에게 다 나눠준다는 이야기는 우리 당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거가 크게 배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일단 코로나 비상사태에 임해서 긴급한 비상 응급 조치를 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 거라면 네네. 복잡하게 하위소득 70%,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20몇만 원 이하, 그리고 2년 전 소득을 보겠다, 고가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다, 이런 기준들을 만들라고 벌써 몇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시름 속에서 불안해하고 생계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투자해서 주는 건데 네. 그런 계산법 때문에 또 복잡해서 결국은 5월달이나 주고 5월달도 지금 불확실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거라면 차라리 그럴 거라면 우리는 지금 당장 신속하게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주자는 말씀을 지금 한 거고요. 네네. 그렇지만 그 정책은 이미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총선을 앞두고 일단 돈을 좀 줌으로써 일정 정도의 선심성 어떤 그 총선용으로 좀 활용한다는 저희들은 정치적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는 저희들이 그런 포퓰리즘 반대를 했던 건데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그럴 바에야 70% 이하라고 하는 해괴한 기준을 만들어서 시간 끌면서 사람들한테 그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일괄적으로 즉시 신속하게 줬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네. 저희들 기본 입장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핀셋처럼 가장 큰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이분들에게 즉시 신속하게 지속적으로 저는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네. 앞뒤가 다른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좀 정해져서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 기사 보셨겠지만 이 관악갑 김대우 후보 3040 무지 발언 그리고 나이 들면 장애인 그래서 당에서 긴급하게 제명하겠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3040 무지 발언은 지금 아까 위례 이야기도 하셨지만은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그쪽에 네네. 좀 불리하지 않으세요? 이런 발언이 나오면은?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정말 난데없이 그런 기사들이 나오면 저희도 네네네. 불안하죠. 그러나 저는 뭐 그만큼 더 열심히 발로 뛰고 네. 저는 또 성심과 진정성을 가지고 유권자들을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당 일각에서 나오는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는
유권자분들이 잘 헤아려 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네.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한다면 사실은 뭐 민주당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구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못된 어떤 그 정치적 비난거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처럼 지역에서 뛰는 후보자 입장에서는 묵묵히 열심히 더 겸허하게 유권자분들 찾아뵙고 또 겸허하게 경청하고 발로 뛰면서 네. 만나 뵙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고요. 네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님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요. 사실 예, 홍보 시간 30초를 드려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예. 이 홍보 시간 30초 말씀 시간 지켜서 예. 해주시고 그리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0초 드릴 알겠습니다. 테니까요. 한번 한껏 홍보해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4.15 총선이 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 또 송파병의 주민 여러분들은 그 밑바닥에서 문재인 정권 3년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는 정권 심판의 기류가 확실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밑바닥의 확실한 표심과 함께 그다음에 민주당 피로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동안 송파병은 민주당에 계속 표를 몰아줬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민주당을 몰아준 그 덕택에 송파병이 나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피로감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인물론에 봤을 때도 저 김근식이 훨씬 더 실력 있고 합리적이고 훨씬 더 건강하고 젊기 때문에 저는 정권 심판의 표심 그리고 민주당 후보를 뽑았던 것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인물론에 대한 승부로 친다면 이번 송파병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네.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송파병의 김근식이었습니다. 네, 송파병의 김근식 미래통합당 후보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후보 측에도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요. 조금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고요.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약 파파라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 공약 쪽을 조금 한번 우리가 파파라치처럼 파볼까 생각 중인데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경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아무래도 긴급재난지원금이란 말이에요. 70% 이야기를 했다가 그럼 70%에서 조금 벗어난 사람들은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불만들이 좀 있었는데 자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당마다 조금씩 다르죠. 근데 이게 자 4인 가족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민주당이 제일 적더라고요. 보니까. 네. 아마도 이제 집권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 사항들을 좀 고민해야 되고요. 특히 재정부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 경제 전망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좀 그 부분에서 좀 과감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그 재난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과감하고 좀 정확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당정청도 그렇고요. 지금 야당이라고 하는 쪽도 오락가락한 주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당에서도 정리가 좀 안 됐고요. 당정청 그 협의 과정에서 좀 오락가락하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신속하고 과감하고 정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70%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약간 좀 상대적 박탈감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두 가지 문제가 네. 있는 게 첫 번째는 재산 수준이 그렇게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 기간에 수입이 고려되지 않는다. 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같은 그렇습니다. 분들. 그러니까 자영업자 쪽에 좀 더 불리한 그런 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정부에서 선별 지급으로 처음에 방향을 틀었던 거는 정치적으로는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실시를 해보면 그냥 재난 지원, 재난 기본소득 이렇게만 물어보면 국민 다수가 찬성을 한다고 하지만 모두에게 지급한다와 선별적으로 지급한다라는 문항을 넣어버리면 네. 항상 선별적으로 지급한다 쪽이 우세예요? 이겼거든요. 이게 선거를 앞두고 집권 여당에서 네네. 뭐 자당의 단체장들인 뭐 김경수 지사부터 해서 주장들을 했지만 선뜻 그 주장을 했지만 이제 선뜻 결정을 못했던 것이죠. 근데 제1야당이 네. 하자. 보편적으로 하자라고 그러니까요. 하면서 결국에 합의가 되는 건데 이게 결국에 하나의 정치적인 그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당 체제에서 여당이나 제1야당 한쪽이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잘 해결이 안 되는 거고 여당도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데 제1야당이 찬성을 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좀 풀려나가는 그 모습이 또 보이는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한국 정치 현주소도 볼 수 있었던 게 이 거대 양당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사회경제 정책에서 많이 합의를 하는 편이에요. 그게 무쟁점 법안이라는 것으로 포장이 오. 되기도 하는데 항상 싸우는 줄만 알았고 보통 이렇게 합의할 때는 굉장히 조용하게 합의를 네네. 하거나 혹은 이제 국민들 반대 여론 또 꽤 있는 것도 합의하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서 네네. 좀 주의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추세를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규제 완화에 관련된 거는 네네. 잘 합의를 하는 것 같고요. 비교적. 그리고 이제 아동수당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재난지원금 이런 수당 부분, 그러니까 복지 쪽에서도 조금 예전하고는 그래도 뭐 반반으로 갈려 있거나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 그런 오. 모습을 이번에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거 합의 잘 하는군요. 잘 몰랐는데. 여기서 우리 사회가 좀 합의하는데 좀 정리가 될 부분이 네. 이번 그 긴급재난지원금이 과연 그 구호금인지 아니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인공호흡을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논의가 되고 좀 어떻게 합의를 다른가요? 그러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의 예를 좀 들어볼까요? 미국에서만 일자리 500만 개가 소멸되고 1,091조 원이 공중분해된다. 네.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판단이었고요.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는 연간 그 소득이 7만 5천 달러, 한 9,200여만 원 되죠. 우리나라 돈으로. 이분들에게는 147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네네. 이건 결국은 그 어떤 구호금이라기보다는 이 경제 또 이 시장이 경색되는 부분을 좀 막아보겠다. 그러니까 소비를 해라라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준다는 것이죠. 예, 지금은 재난금이라고 하는 꼭 구호금의 성격만은 아니다. 네네. 여기에다 함수를 두고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구호금이 아니라 이제 소비를 좀 진작시키고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는데 방점을 둔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얘기가 좀 나온 김에 코로나19 관련한 정당별 공약 이야기를 좀 해보게요. 이게 이제 뭐 사실 이제 코로나19가 우리를 휩쓸고 그리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선거를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비슷한 게 일어나지 않으란 법이 없는 거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양쪽에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여야 모두. 네. 10대 공약을 좀 살펴볼까요? 지금 이 위기 대응의 어떤 그 대체를 네네. 갖고 있는지. 그 더불어민주당은 그 10대 핵심 공약 중에 9순위였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자고 얘기한 것과 동시에 감염병 전문병원 및 그 음압병상을 확충하고 지역관리본부의 지역본부도 신설하겠다. 네네. 이렇게 약속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제 1순위 핵심 공약으로 청 독립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권역별 감염 전문병원 설립을 공통적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순위로 이 위기 대응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핵심 공약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승격 얘기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이 청승격도 좋은데요. 지금 이 재난 위기 극복의 시스템에는 지방 정부의 역할들이 꽤 있거든요. 네네. 이 부분도 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앙의 청으로 승격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방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런 때는 지방 정부한테 어떻게 힘을 실어주는가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좀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10대 공약 말씀하셨는데 이제 경제 정책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경제 정책은 이제 코로나19 위기 사태 전에 좀 짜여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건 조금 좀 검토되거나 논의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1순위가 그 벤처 공약이었는데요. 2년 내 기업 가치, 벤처의 기업 가치를 1조 원 이상으로 하는 기업을 한 30개 육성하겠다. 네네. 이런 얘기인데요. 결국은 그 새로운 일자리를 좀 창출해 보겠다 이런 거고요. 그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2, 3순위에서 경제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재정 건전화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 3대 준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재무 준칙, 수지 준칙, 수입 준칙 이런 준칙을 좀 얘기를 했고요. 탈원전 정책의 폐기도 핵심 공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내용을 좀 뜯어보면 기존의 그 기업들을 좀 활성화해도 일자리가 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정의당은 뉴딜 경제 공약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국회의관 또 대체 근로 허용, 사회안전망 구축 결국 이제 혁신경제 쪽에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다시 한번 더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보는 게요. 이 대부분의 경제 정책들은 코로나19 대응의 그 어떤 평가들을 좀 다시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위기가 오기 전에 경제 정책들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 좀 수정 보완할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네. 보셨어요? 민주당하고 통합당 뭐 어느 정도 아까 제가 경제 정책에서 생각보다 많이 합의한다고 했는데 또 선거 때는 서로 차별화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선을 긋고 있는 네.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좀 눈에 띄는 게 예전에 얘기했던 경제 민주화 얘기는 조금 뒤로 밀리는 감이 있고요. 일단 제일 먼저 앞세운 것이 벤처이고 두 번째가 소상공인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소상공인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장사를 해가지고 잘 되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만으로는 어떤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벤처라는 것을 앞세워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하겠다.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보다는 좀 이 부분을 더 앞세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미래통합당은 전통적인 보수적 정책 들을 다시 한번 전면에 내거는 모습입니다. 건전 재정이라든지 법인세 인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뭐 사실 미래통합당한테 물어봐도 벤처라든지 뭐 소상공인 육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재정 정책이라든지 뭐 세입 세출에 관련된 여기에서 더 쟁점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고 법인세 부분은 계속해서 앞으로 논쟁이 되겠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의당은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이제 그거 미국에서 원래 하던 얘기인데요. 네, 그린 그렇습니다. 뉴딜은. 네. 예, 그걸 가져온 셈인데 네. 이제 재생에너지 투자로 뭐 환경 정책을 통한 경제 발전과 함께 이제 골목 경제 활성화 이 정도 내거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진보 진영에서 능히 내걸 만한 그런 정책을 내걸었다고 볼 수 있다면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좀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도 좀 완화하고 그러니까 약간 좀 보수적으로 간 듯한 그런 경제 정책이 좀 눈에 띄네요. 민생당은 어떤가요? 민생당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색깔이 연하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느끼기엔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쪽을 많이 강조를 하는 모습이고 고전적으로 이제 경제에서 좌우축이 자본 대 노동 이렇게 짜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조금 벗어나 있거나 혹은 중간에 있는 층. 그러니까 민생당이 중도 정당을 표방하는 정당이니까 아무래도 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쪽에 무게를 두고 공약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긴 이게 전통적으로 자본과 노동으로 가르다 보면은 거기서 빠지는 분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그런 특히 그 부분이 크죠. 크죠, 그 네. 부분이. 그래서 이분들이 누구를 찍어야 되는지 어떤 정당이 나를 대표하는지 좀 헷갈릴 때가 많으세요. 근데 굉장히 솔직하지 못한 부분이 네. 있어서 좀 그 정치권들이 좀 불편하지만 그 진실을 직면할 용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는 게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노동 전략형 기술 진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우 확 찔르셨어요. 혁신하면 할수록 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 그렇죠. 자동화로 인해서 또 줄어들 이런 수도 부분은 있고. 거의 얘기하고 있지 않고 좀 피해가고 있고요.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영향평가를 좀 해보자 얘기를 하는 게 앞으로 누가 뭐래도 세계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그렇죠.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지금 정책 대응들이 적절한가? 이 부분을 좀 얘기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도 각 정당들이 제시하고 있는 공약 중에는 지역개발 공약, 특히 예산 추계가 가능한 것만 1당과 2당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두 개 정당, 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그 재정 추계만 해봐도 104조가 넘거든요. 아이고. 이런 것만 걷어들여도 위기 대응에 굉장히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지금은 우선할 것인지를 좀 판단하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말씀하셨다시피 세계 경제가 위축될 거라는 거는 누구나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전후로 해서 경제 정책이 좀 수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일견 이해가 갑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 무역도 더 힘들어질 수가 있고 사실 모든 국가가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뭐 트럼프뿐이 아니라 자국 중심주의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다들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 김수민 평론가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코로나 이후의 경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나라는 저는 독일이라고 봐요. 네, 독일 유럽 중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가장 충실하게 지키는 그런 나라였고 특히 네네. 지금 베르켈 총리 보수 성향 총리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랬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대책은 굉장히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돈을 푸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그 긴축 재정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는 좀 살아남기 어렵지 않을까. 예. 뭐 안 그래도 독일이나 호주나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IMF에서도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써라 이런 공고를 받았던 나라들이거든요. 이런 나라들 한국을 포함한 이 나라들의 또 향방도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즉, 한 가지 특징은 그게 있더라고요. 독일이나 이런 서구 유럽 국가들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네. 네, 지원금이 별로 없더라고요. 주로 이제 재정이라든지 금융 정책을 통해서 뭐 경제를 회생을 시켜보겠다라는 그런 입장들이 많고, 이제 아시아권 국가들이 조금 약간, 그리고 태평양 연안에 있는 국가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다. 지금까지 제가 본 바로는. 그런데 뭐 또 변할 수도 있겠죠. 유럽 국가들도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제 이걸 대처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쁘게 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나라 예산의 그 구조를 좀 봐도 좀 네.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좀 아는데요. 우리나라는 그 일본과 독일과는 좀 달리, 또 유럽 국가와는 좀 달리 재정 준칙이 좀 느슨하면서 대통령의 재량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네네. 좀 많습니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그 해외 경기에 굉장히 그 충격을 많이 받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대응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재난에 관한 그 긴급 지원금이 편성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이게 네. 이제 시작이거든요. 앞으로 굉장히 어둡고 긴 터널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제도 정치권이 좀 더 솔직하고 또 국민의 동의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총선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당 공약들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네, 공약 파파르치 시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그리고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대표님이 되셨습니다. 네, 김연경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네, 우리 언론이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도를 해왔는지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김연경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가장 논란이 됐던 이슈 요거 하나만 짧게 짚고 그다음에 총선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채널 A 관련된 건데요. 네. 채널 A를 오늘 민원련이 검찰에 고발을 하셨어요. 직접 네, 가신 네. 거죠, 우리 대표님? 네, 오늘 오전에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네네. 제출을 했습니다. 채널A의 이동재 기자, 이제 뭐 특정돼서요. 이분과 성명불상의 검사 두 분께 일단은 협박죄를 네네. 이제 협박죄를 제출해가지고요. 이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네. 뭐 방송에서 보면, 방송이나 신문 보도에서 보면 여러 가지 죄가 가능하다, 뭐 변호사법 위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변호사랑 상의를 하는 가운데서 이 협박죄가 가장 지금 나와 있는 내용에 가장 적합하다, 부합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요. 네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지금 이제 채널 A가 심사가 재승인 심사 네, 과정이에요. 맞아요. 지난번에 근데 얘기했었죠. 심사 과정 중에 이 일이 이제 벌어졌으면 그나마 그게 반영이 될 텐데요. 점수가 이미 다 나온 상태에서 지금 재승인이 21일 날 네네. 나와야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딱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좀 반영해야 한다라는 국민청원을 지금 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 네네. 가서 재승인 치시면은요,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좀 동의를 해주시면 청와대에서나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저는 이거를 뭐 극단적으로 무조건 승인을 취소하라 이런 것보다는 국민의 의견을 좀 많이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도록 좀 여러분들이 반응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총선 보도를 몇 주 동안 지금 모셔놓고 네. 얘기를 하려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게 말이에요. 저희가 보도를. 계속 네, 다른 그래서 주제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제 가장 처음으로 가야 된다 해서 결국 이제 총선 보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예. 일단 우리 대표님 보시기에 어떻게 전반적으로 언론이 다루고 있는가 평가를 좀 해주시죠. 올해 총선 보도는 정말 이례적으로 정말 이런 보도는 이렇게 보도량이 적은 적도 처음이었고요. 이렇게 다른 이슈에 모두 묻혀버리는 총선도 사실 처음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거겠죠. 예. 그런데다가 네. 코로나19에다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성착취 영상, 네, 동영상 거래 한번 사건, 봐. 예, 네. 그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이거 채널 A 문제도 그렇고 정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대형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 총선 보도 자체가 매우 적었고요. 그 와중에 또 올해 선거는 굉장히 복잡한, 우리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 도입하는 맞아요. 선거잖아요. 그래서 좀 국민에게 안내가 많이 필요했는데
반대로 정보는 가장 부족한 그런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았고요. 선거 보도량이 뭐 지금 이쯤 되면은 거의 보도의 절반 정도는 선거 보도가 그렇죠. 차지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태이고요. 보도량도 많이 늘지 않고 선거 보도 그나마 하는 보도의 대부분은 어디든지 거의 비슷한데요. 우리가 말하는 그 뭐 인기 있는 그 관심이 있는 그 지역, 지역구. 예, 네네. 지역구 중심으로만 보도가 되고 있고 특히 이 지금 이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하는 경우 별로 없고요. 그리고 정책 보도 여전히 매우 없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때보다도 이번에는 비례대표를 뽑는 데 있어서는 사실 인물과 정책을 보는 게 이제 비례대표에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전보다도 좀 더 많이 정책에 집중해 줬어야 되는데 이번에 그런 보도량이 너무나 적어서 굉장히 아쉽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번 총선에서는 그 거대 그러니까 양대 정당이라고 말하는 기존의 이 거대 정당이 아니고요. 소수 정당을 더 많이 주목해서 그들의 차별성을 좀 드러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보도량이요. 이전에 비해서 오히려 더 늘어나다시피 할 정도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양당 중심으로만 보도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사실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을 했으면 우리가 네. 소수 정당에 조금 더 기회를 주자라는 의도도 그렇죠. 있는 건데 네. 보도는 소수 정당을 이제 거의 안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인기 있는 지역에 누가 될 것이냐 이게 대부분 대격돌 뭐 이러면서. 예, 그런 분들 이제 중심으로만 보도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보면은 가장 최근의 사례들을 보니까요. 지난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70.5% 미래통합 중복이거든요. 네네. 한 보도 내에 미래통합당이 63.9%가 나타났어요. 신문 보도에서. 그런데 그리고 나서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 이렇게 비례용 정당이 3, 4, 5위를 차지하고요. 정의당과 민생당이 언급된 경우에는 6, 7위였는데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선거제도를 그렇게 바꾼 정신과 언론 보도가 같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금 한 생각이 청취자께서 들었습니다. 정책 보도가 없는 게 아니라 정책이 없는 거 아니냐고 네. 홍보물을 봤는데 별로 정책이 없더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네. 사실 홍보물 봤는데 뭐 비슷해요. 거의 복사해가지고 넣은 듯한 그런 네, 보도.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따져야 무서워하고 정책을 내놓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언론이 너무 감시를 안 해요. 네. 그렇군요. 감시하고 지적하고 이 정당이 지금 엉망인 정책을 내놨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야 네네. 되거든요. 그런 기능이 없으니까 무서워하질 않는다. 유권자를. 그런 기능을 하질 않고 누가 이기네 지네 뭐 이런 게 네네. 약간 우리가 홀스레이스 경마식 보도라고 네네. 하죠. 이제 그런 예. 거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 그렇죠. 사실 선거 때 되면 항상 나오는 비판이긴 해요. 맞습니다. 그런 게. 네네. 예. 근데 그 와중에 좀 괜찮은 보도 이런 건 그래도 좀 의미가 있었다라는 게 어떤 게 있었을까요? 몇 가지 조금 저희가 매주 좋은 보도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제주 MBC의 기획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저는 서울의 이제 중앙일간지 중심으로 모니터를 하는데요. 네네. 각 지역마다 지역 언론을 또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예, 근데 제주 MBC가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내보낸 나는 유권자다 기획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유권자 중심의 보도였기 때문에 눈길을 끌었어요. 저희가 올해 선거 보도에서 가장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저희도 내세운 거는 보도를 유권자 중심으로 해달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후보자 중심에 누가 이길 것이냐, 뭐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아니고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은 무엇이고 유권자가 원하는 어떤 제도의 변화를 좀 이야기해달라라는 거였는데요. 이게 제주 지역 7대 어젠다를 선정해서 주제별로 유권자 2명의 의견을 리포트에 담았는데요. 5분 남짓한 영상에 기자 리포트 하나도 없이 시민들의 목소리로만 채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 하나당 2명의 시민이 아주 충실하게 자기 요구를 하는 그런 좀 특이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는 유권자다 리포트에서 자신이 뭐 20년차 농부인데 나는 제주에서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네.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이런 보도가 정말 전국적으로 다 나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그렇군요.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지역 방송국에서 한 거라서 사실 네. 이제 그 지역에서 알아서 좀 해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긴 해요. 이게 네. 총선이다 보니까 전국
전국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고. 각 지역마다 그 네. 지역의 어떤 고충이나 지역민들이 생각하는 내용을 좀 더 많이 반영하는 언론 보도가 나왔으면 좋았겠죠. 그렇군요. 우리 네. 대표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항상 보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거 보도는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게 있으시면 근데 한번. 평소에도 언론은 늘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의 꽃은 사실은 맞아요. 선거를 네. 잘하면 민주주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거 때 이렇게 국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저는 민주주의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계적 균형에 빠져가지고 어떤 것에 어떤 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어떤 후보의 문제점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감싸주는 그냥 그 두루뭉술이하게 보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네네. 많아요. 근데 저는 이런 보도도 이제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어. 합니다. 그래서 정말 문제적 발언을 했거나 행태를 하신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그 사람 막 개인을 공격하자는 게 아니고 그걸 지적하고 또 그 이전에 내놨던 이 사람의 정책이나 행보가 적절했는지 검증도 하고 이런 보도들이 좀 더 늘어나야지 된다. 그래야 우리 유권자들이 제대로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게 워치덕이라고 하잖아요. 언론을. 근데 워치를 안 하면 그냥 독이 돼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또 네. 특히나 선거 때는 유권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네. 그런 언론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시간이 별로 없어갖고 많이 뭐 얘기를 못 해봤는데요. 다음에 정말로 선거 또 관련된 것부터 처음부터 우리가 들어가서 시작을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민원영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긴급 사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달 후에 8만 명을 넘을 수도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오늘까지 190명의 확진자가 새롭게 확인되면서 지금 일본 누적 확진자 숫자는 5천 명을 넘었습니다. 현지에서는 사흘에 1,000명꼴로 확진자 숫자가 늘고 있다면서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소식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준비해봤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6시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